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옛말에 욕심은 눈을 멀게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바로 욕심 많은 인간이라고 하죠. 기본적으로 탐욕이 가득한 사람들은 본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 외에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요. 사실 저는 살면서 이런 사람들을 만날 일이 뭐 얼마나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막상 살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인연을 맺다 보니까 욕심에 눈이 먼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게다가 제 주변에 그것도 아주 가까이 있었더군요. 저는 현재 아이 하나를 키우고 있는 40대 초반의 전업주부 여성입니다. 그리고 제 남편은 저보다 5살이 많고 식품 관련 사업가로 있죠. 저희 두 사람은 선자리를 통해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성격도 비슷하고 마음이 잘 맞는 편이라 이렇게 인연이 될 수 있었죠. 그리고 저희 집도 친정엄마가 인기 있는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 둘은 결혼하는데 크게 걸림돌이 없었죠. 사실 저는 아이를 낳을 때까지 남편 회사에서 일을 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전에는 다른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가 결혼 후에 남편 회사로 옮겨서 일을 하게 된 것이었죠. 그러나 결혼 2년 차에 아이를 낳은 후에는 남편의 권유로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여보, 이제 우리 아이도 나오는데 당신 전업주부로 편하게 사는 건 어때? 지금 회사를 그만두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갑자기 왜? 나는 태어날 우리 아기가 엄마 손 많이 타면서 자랐으면 좋겠어. 그래서 당신이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있어줬으면 하는데 혹시 회사를 더 다니고 싶은 거야? 남편은 저에게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있어달라고 하더군요. 사실 저도 집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면 거절하고 그대로 회사를 다녔을 거예요. 그러나 남편이 회사 대표로 있는 상황이었고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그래서 저는 회사를 관두고 아이를 키우는 것에만 집중을 하면서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시어머니도 제 남편 덕분에 아주 풍족하게 살 수 있었죠. 사실 저희 남편이 생활비 겸 용돈으로 시어머니에게 카드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그걸 매일같이 긁어대면서 살았어요. 그러기 때문인지 저희 시어머니는 평소에 카드 긁으러 다니는 게 바쁘다 보니 저를 대상으로 시집살이를 시키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돈에 살고 돈에 죽는 편이었죠. 평소에도 시어머니는 남편의 카드를 마음대로 긁고 다니면서 차를 주기적으로 바꿔대거나 비싼 그림과 명품백을 사모으는 등의 행동을 했어요. 누가 보면 저희 집이 돈 많은 재벌인 줄 알겠지만 남편이 자수성가로 성공을 했고 여유가 좀 있다 뿐이지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저희 남편도 차를 한 번 바꾸면 최소 6, 7년은 타고 다니고 몸에 근검절약이 배어 있었어요. 그런데 철없는 시어머니는 아들이 회사 대표라는 이유로 카드를 마음껏 긁어대면서 차를 1, 2년에 한 번씩 바꿔댔죠.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가 매일같이 남편 돈을 물 흐르듯 사용하는 게 불만이었어요. 매달 카드값이 저희 세 식구 한 달 생활비보다 더 많이 나왔으니까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니 시어머니가 카드를 긁으면서 사는 게 차라리 나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평소 씀씀이를 생각해보면 용돈으로 드리기에는 벅찰 것 같기도 했고 카드를 긁으면 어디에 뭘 썼는지 확인이 가능했거든요. 무엇보다 평소 시어머니 성격에 카드까지 못 긁게 했으면 제 바가지를 긁으면서 힘들게 했을 것 같았죠. 그나마 남편 카드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편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가 뭘 사던지 모른 척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카드를 마음대로 쓰는 것만으로는 만족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가끔씩 가지고 싶은 게 있는데 카드로 해결이 안 될 때마다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돈을 달라고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남편은 돈 문제에 대해서 꽤 까다로운 편이었거든요. 예, 나 이번에 친구들이랑 해외여행 좀 다녀오려고 하는데 현금 좀 보내줄 수 있냐? 해외여행이요?
어디로 가시는데요? 휴양지 몇 군데 돌아보고 오자더라. 아마 한 사람당 넉넉하게 300만 원 정도 가지고 가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까지 보내줄 수 있지? 얼마나 다녀오시는데 카드 외에 300만 원이 더 필요하신 거예요. 어머니 요즘 해외도 카드 결제 다 돼요. 비상용으로 현금도 좀 들고 가야 하지 않겠니? 오늘 보내놔라. 시어머니는 항상 이런 식으로 현금이 필요하실 때마다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통보를 하셨어요. 워낙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보니 저는 목돈이 크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면 좋게 맞춰주려고 했죠. 그러나 무조건 들어주는 것은 아니고 가끔씩 말도 안 되는 액수를 이야기하면서 보내라고 통보하실 때에는 거절을 하기도 했어요. 물론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노발대발 난리를 치셨지만 저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남편과 시아버지께서 일정 금액 이상의 돈은 절대 보내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죠. 사실 시어머니는 땅이나 건물에 크게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평소에도 마음에 드는 곳이 있으면 계약하려고 시도를 계속 하셨는데 때마다 남편과 시아버지가 나서서 결사반대를 하셨죠. 특히 시아버지는 땅이랑 건물 얘기만 나오면 크게 화를 내셨고 계약서라도 들고 오는 날에는 곧장 법원 가겠다는 소리까지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와 관련된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저희 부부가 결혼한 지 1년도 채 안 되었을 때 시어머니께서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땅을 8억이나 주고 계약하신 적이 있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사기였고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아버지가 뒷목까지 잡고 난리가 났었어요. 당시 남편과 저는 그 상황을 두 눈으로 지켜봤었죠. 뭐? 당신 제정신이야? 얼마를 주고 그 땅을 샀다고? 8억이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친한 친구가 믿을 만한 곳이라고 하길래. 8억이 네 집 개 이름이냐? 당신이 그만한 돈이 어디 있어서 계약을 해? 그리고 아무리 친한 친구가 믿을 만한 곳이라고 했어도 그렇지 그걸 믿고 바로 계약서에 사인하는 사람이 어딨어? 그게 아들이 준 돈도 있고 집 담보 잡아서 대출도 좀 끼고 그런데 나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땅 주인이 이것저것 믿을 만한 서류들을 보여주길래 나도 괜찮은 곳인 줄 알았죠. 뭐? 집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당신 제정신이야. 그리고 그 사람이 서류를 보여줬다고 해도 그렇지. 8억짜리 땅을 사면서 부동산 도움도 안 받고 개인끼리 계약하는 사람이 어딨어? 나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고요. 그게 이중계약 사기일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니, 땅 볼 때 연락 없이 찾아갔다면서 상식적으로 땅 주인이 계약서랑 서류까지 들고 오면 의심부터 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그날 저희 시댁은 발칵 뒤집어져 그야말로 난장판이었어요. 시어머니 말로는 투자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친구가 소개를 해준 곳이었기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믿었다 했죠. 그래서 땅 상태나 한번 볼까 하고 찾아갔는데 도착하자마자 땅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가와서 이것저것 서류들을 보여주며 계약서를 내밀었다고 해요. 마침 시어머니는 땅 상태를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 대출을 끼더라도 계약을 해야겠다 생각했다고 했죠. 그런데 땅 주인은 금바른 땅이라고 하면서 본인도 이 땅을 사서 부자가 되었다고 땡 잡으신 거니 빨리 계약하라며 꼬셨다 하더군요. 그 말에 팔랑귀인 시어머니는 홀딱 넘어가 알아보지도 않고 바로 계약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그러나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계약한 그 땅은 이중계약이 된 부동산 사기 매물이었어요. 덕분에 시어머니는 한동안 경찰서를 왔다 갔다 해야 했고 결국 사기꾼들을 잡아서 법원까지 갔지만 돈 한 푼 돌려받지 못했죠. 그래서 결국 시어머니가 진 빚도 시아버지와 남편이 해결을 해야 했고 한동안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 지내야 했어요. 물론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어느 순간부터는 다시 예전처럼 돌아오기는 했죠. 다만 혹시라도 사고를 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남편은 현금으로 드리던 용돈을 한도가 있는 카드를 드리는 것으로 대신했어요.
그리고 저도 시어머니가 땅이나 건물을 사겠다고 하거나 큰 돈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거절부터 했어요. 물론 시어머니는 제가 거절을 할 때마다 어떻게든 현금을 얻어내려고 갖은 방법을 다 썼죠. 얘 며느라가, 아이 그러지 말고 이번에 진짜 좋은 땅이 나와서 그래. 어떻게 안 될까? 아무도 모르게 너랑 나 둘만 알고 있으면 되잖아. 어머니, 진짜 안 돼요. 남편이랑 아버님 아시면 큰일 나요. 얘는 아예 좋은 말로 해서 안 되겠네. 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 시애미가 돈 좀 달라고 애절하게 부탁하는데 며느리가 이딴 식으로 나오는 게 말이 되냐? 네 애미가 그렇게 가르쳤어? 그런 식으로 저희 엄마 끌어들이지 마세요. 그리고 어머니도 알고 계시잖아요. 아버님이랑 남편이랑 합의 보신 것처럼 500만 원 이상은 절대 못 드려요. 아니, 좋은 땅에 있으면 투자 좀 할 수 있는 거지. 네가 뭔데 시애미한테 이래라 저래야 난리야. 너도 내 아들 돈 지고 있는 거면서 뭐 말이 그렇게 많냐고. 너 당장 내가 말한 돈 보내. 어머니가 아무리 그러셔도 저는 절대 못 드리니까 정 그 땅을 사고 싶으시면 아버님이나 남편한테 허락 받고 오세요. 시어머니는 이런 식으로 막말도 해보고 애절하게 부탁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방법도 통하지 않을 때에는 무작정 집에 찾아와서 같이 보고 계약하면 되지 않겠냐며 억지로 끌고 가려고 했던 적도 있었죠. 시어머니는 이런 식으로 별의별 방법을 다 썼지만 저는 끝까지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희 부부가 결혼한 지 5년이 지났을 때였죠. 어느 날 저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등원시키고 집에 들어가고 있었는데 119 구급대원에게 전화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엄마 휴대폰으로 연락이 왔는데 다른 사람 목소리가 들려서 깜짝 놀랐었죠. 혹시나 엄마가 휴대폰을 잃어버린 건가? 아니면 보이스피싱인가 하는 생각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저에게 전화를 걸어온 사람은 119 구급대원이었고 그날 제가 듣게 된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여기 119 구급대원인데요. 혹시 이 전화 주인과 어떤 관계이신가요? 저희 친정엄마인데 그런데 119 구급대원이 왜 저희 엄마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시나요? 그게 이분이 시장 앞에서 쓰러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는데 뇌출혈 소견을 보이셔서 병원으로 이동 중입니다. 지금 사랑병원으로 이동하고 있으니까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저희 엄마가 뇌출혈이요? 지금 상태는 괜찮으신 거죠?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봐야 하겠지만 이미 골든타임을 놓치고 신고가 들어온 상황이라 상태가 그리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마 병원에 도착하는 대로 수술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병원 응급실로 오세요. 저는 전화가 끊기자마자 울며불며 정신없이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어요. 병원에서는 제가 도착하자마자 엄마가 뇌출혈이라는 소식을 알려주면서 곧장 수술에 들어가야 한다고 했죠. 그러면서 한시가 급하다며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받아가셨어요. 결국 저는 엄마 얼굴을 볼 새도 없이 동의서에 사인하고 수술실 앞에 앉아 있어야 했죠. 그렇게 1시간이 1년 같은 기분으로 기도하며 몇 시간을 기다리니 의사 선생님께서 수술을 마친 후 밖으로 나오시더군요. 저는 급히 의사 선생님 앞으로 다가가 엄마의 상태를 물었어요. 선생님, 저희 엄마 수술은 어떻게 됐나요? 잘 된 거죠? 수술은 잘 됐지만 이미 골든타임을 놓치고 병원에 내원하신 상황이라 일단 무사히 깨어나시기를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한번 상황을 지켜보시죠. 수술만 마치고 나오면 긍정적인 이야기가 들려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사 선생님은 속 시원한 대답을 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수술은 잘 되었다고 하니까 저는 엄마가 무사히 깨어나실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늘이 무심하게도 엄마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경을 헤매게 되었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저는 불안한 마음에 1시간에 한 번씩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님께 엄마가 언제 깨어날 수 있는 거냐고 물었어요. 그러나 다들 위로만 해주실 뿐 정확한 답변을 해주지는 못하셨죠.
그렇게 아침에 병원에 들어와 늦은 저녁이 되었어요. 저는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고 남편에게 엄마의 소식을 알리면서 당분간 집에 들어가진 못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엄청 놀라면서 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냐고 당장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오겠다고 했죠. 처음에는 와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아이가 곧 자야 할 시간이니 다음 날에 오라고 했어요. 그러나 남편은 저도 걱정이 되고 본인이 사위인데 당연히 장모님 얼굴을 배워야 하지 않겠냐며 굳굳이 오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남편은 아이를 데리고 곧장 병원으로 달려와서 엄마의 상태를 살폈어요. 그리고 한참을 제 옆에 붙어 위로를 해주었죠. 여보, 오늘 하루 종일 힘들었지? 나한테 연락을 해주지 그랬어. 그럼 같이 있어줬을 텐데. 요즘 회사일 바쁜 거 아니까 일부러 연락 안 했어. 여보, 너무 걱정하지 마. 장모님 강인하신 분이잖아. 금방 깨어나실 테니까 불안해하지 말고 우리 차분히 기다려보자. 사실 하루 종일 의식 없는 엄마를 지켜보느라고 너무 불안하고 힘들었는데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찾아와 금방 깨어나실 거라고 위로를 해주니까 조금이나마 마음이 놓였어요. 그리고 남편 말대로 엄마는 강인하신 분이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깨어나실 거라는 믿음이 생겼죠. 그렇게 남편은 저를 한참 동안 달래주고 다음날 또 오겠다면서 아이를 데리고 갔어요. 혹시나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엄마는 다음날에도 여전히 깨어나지 못했죠. 그렇게 엄마는 긴 싸움을 시작했고 저는 오랜 기다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래도 남편은 약속대로 하루도 빠짐없이 2번씩 꼬박꼬박 병실에 찾아와 상태를 살피고 제 옆에 있어 주었어요. 남편이 없었다면 아마도 저는 하루하루를 버티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엄마가 쓰러져 사경을 헤맨 지 5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날도 저는 하루 종일 엄마 옆에 떨어지지 않으며 간병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도 엄마의 소식을 들은 것인지 병문안을 오셨더군요. 저는 시어머니가 사돈이라고 병문안을 와준 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병문안을 오셔서 저에게 말 한마디 걸지 않으시고 한동안 심각한 표정으로 엄마 상태만 살폈어요. 전 대체 왜 이러나 싶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박수까지 치면서 웃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엄마는 사경을 헤매면서 의식 회복도 못하고 누워있는데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는 게 너무 황당해서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약간 신난 듯한 모습으로 이상한 질문을 하더군요. 이대로 네 엄마 못 깨어나면 한식당 건물은 네가 가지고 오는 거냐? 네? 그게 무슨 한식당 건물이라니요? 왜 모르는 척 잡아대냐? 네 애미가 가지고 있는 건물 있잖아. 너 혼자만 알고 숨기고 있으면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저희 엄마가 20년 이상 식당을 운영해 오면서 차곡차곡 모은 돈으로 3년 전에 건물을 구매하셨고 그 자리에 한식당 가게를 옮겨서 장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워낙 욕심이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엄마에게 건물이 있다는 건 비밀로 하고 있었어요. 물론 남편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시어머니에게는 식당 건물 계약이 만료되어서 다른 건물로 이전해 전세로 들어갔다고 둘러댔어요. 그러나 그날 시어머니가 엄마에게 건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야기하시니까 저로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아무래도 시어머니 반응이 저희 엄마 건물을 탐내는 것 같더군요. 그래서 처음에는 최대한 모른 척 잡아떼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을 했었죠. 그러나 시어머니는 이미 저희 엄마에게 건물이 있다는 것을 확신한 채 말씀을 하셔서 도저히 잡아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결국 저는 어쩔 수 없이 사실을 밝혀야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대화를 이어나갔죠. 아니, 어머니가 저희 엄마한테 건물이 있다는 건 어떻게 아셨어요? 친구들이 정한 모임 장소가 우연히 네 애미 가게라고 해서 갔었는데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사람이랑 네 애미랑 알고 있는 사이인 건지 건물 사서 이전한 거라고 얘기하더라. 그때 듣고 바로 알았다. 어머니께서 알고 계신 줄은 몰랐는데.
너 아주 깜찍하게 나 속였더라. 내가 그 사실 알고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 줄 알아? 마음 같아서는 네 머리채를 모조리 쥐어뜯고 싶었지만 상황이 이러니 착한 내가 참고 넘어가는 거야. 제가 뭐 일부러 속인 것도 아니고 말만 안 했을 뿐이잖아요. 이게 제 재산도 아니고 엄마 재산인데요. 아이, 뭐 어찌됐건 네 애미 건물 한 40억 정도 되지? 땡 잡았네. 의사가 얼마나 살 수 있다고 하냐? 며칠 동안 깨어날 기미가 안 보이는 것을 보니까 저 세상 갈 일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어머니,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저 세상 갈 일 얼마 안 남았다니요. 말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심하긴. 며칠 동안 안 깨어났으면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야. 너 괜히 의식 없는 사람 붙잡고 있지 말고 얼른 애미한테 받아올 수 있는 재산 좀 정리해봐라. 이런 건 미리미리 해놔야 나중에 편한 거야. 저는 곧 죽을 사람이니 재산을 정리하라는 말에 화가 잔뜩 났어요. 그래서 당장 나가라고 하면서 시어머니를 밖으로 내쫓으려고 했죠. 그러나 시어머니는 끝까지 본인이 뭘 잘못했냐면서 절대 못 나간다고 아주 난리를 치더군요. 그런데 때마침 남편이 병실 앞에 있었나 봐요. 화가 났는지 씩씩거리면서 문을 세게 열더니 시어머니를 발견하고 다가와 멱살을 쥐고 흔들기 시작했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아들이 부모를 이런 식으로 대해도 되는 거냐며 당장 놓지 못하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나 남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시어머니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이상한 소리를 꺼냈어요. 엄마, 제정신이야? 아픈 사람 앞에 두고 재산을 정리해보라고? 그게 의식 잃은 사람 병간호하며 지키고 있는 며느리한테 할 소리야? 아유, 내가 뭐 못할 얘기했냐? 네 장모 곧 세상 뜰 것 같은데 자식이 재산 미리 정리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 엄마, 돈 때문에 나 고아원에서 입양해온 걸로 모자랐어? 대체 무슨 자격으로 장모님 건물에 침을 바르고 있는 건데? 남편이 내뱉은 말에 저와 시어머니 모두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크게 당황해서 한동안 말을 이어가지 못했죠. 하지만 어떻게든 이 상황은 피하고 싶었던 것인지 말을 더듬으면서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고 네가 왜 남의 핏줄이냐는 헛소리를 하면서 큰 소리를 치더군요. 그랬더니 남편은 온 가족을 속이고 본인을 입양해온 걸 잘 알고 있다면서 누구 말이 맞는 건지 지금 가서 친자 검사를 해볼 수도 있다고 가보겠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벌벌 떨면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아휴, 재우야, 네가 어떻게 알았는지는 몰라도 네 아버지한테는 비밀을 해주면 안 될까? 이 사실까지 밝혀지면 엄마 진짜 이혼당해.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아버지도 알 건 아셔야지. 제발. 엄마가 다 잘못했어. 그러니까 한 번만 눈 감아주라. 저는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했어요. 갑자기 남편이 입양하라고 하는 건 뭐고 시아버지께 말씀드리면 왜 이혼을 당하는 것인지 혼란스럽기만 했죠. 남편의 큰 소리에 겁을 먹은 시어머니는 눈물까지 흘리면서 본인이 왜 그런 짓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는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황당해서 제 두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설마 돈 때문에 자식을 입양했을까 했는데 남편의 말이 정말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들어봤더니 시아버지는 큰 땅을 하나 가지고 있었고 나중에 본인이 죽으면 아들에게 넘겨주겠다 통보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돈에 죽고 돈에 사는 시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시아버지의 땅이 욕심났고 더 나이를 먹기 전에 임신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시아버지가 한국에 오실 때마다 아들을 낳으려고 가진애를 썼다고 해요. 그러나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들은커녕 임신조차 쉽게 안 되었다고 했죠. 그렇게 시간만 흐르니 시어머니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고 결국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았는데 알고 보니 자궁에 문제가 있어 임신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해요. 하지만 땅은 욕심이 났고 아이는 가질 수 없는 상태니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한참을 고민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며칠 내내 고민을 하던 시어머니는 욕심 때문에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었다고 해요. 어차피 들킬 위험도 적은데 아이를 고아원에서 입양하기로 했던 것이었죠. 그리고 나중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아이에게 땅을 넘겨주면 그때 입양 사실을 밝히고 파양 후 땅을 차지하기로 계획을 세웠다고 해요. 그래서 일부러 알리지 않고 이 사실을 혼자만 알고 있었다고 했죠. 그런데 저는 모든 얘기를 들었지만 아무리 봐도 시아버지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게 이상하게 느껴지더군요. 고아원에서 아이를 데려 입양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서류 처리를 해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게다가 시아버지가 사인을 하고 처리해야 할 것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모르고 있을 수가 있지 하는 생각이 들었죠. 아니, 어떻게 남편을 입양했다는 걸 아버님이 모르고 있을 수가 있어요? 사실 15년 전까지만 해도 네 시아버지는 이탈리아 방직 공장에서 오랜 기간 돈을 벌고 있었다. 기껏해야 1년에 3-4번씩 들어오는 게 끝이었어. 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서류 처리 과정이 있을 텐데 그건 어떻게 하셨는데요? 재우는 거의 신생아 때 데리고 와서 서류 처리할 게 많지 않았어. 게다가 네 시부가 해외에 있다는 게 확실했으니 입양 기관 측에서 이해를 해줘서 대부분의 서류에는 내가 사인을 대신했고, 무엇보다 재우를 입양할 당시에는 지금처럼 입양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지 않았다. 시어머니 말대로 그 시절에 입양 진행을 하는 게 그리 까다롭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시아버지가 해외에 있었지만 부부관계인 것은 확실했기에 입양기관 측에서도 많이 이해를 해주었다고 했죠. 그렇게 시어머니는 남편을 정식적으로 입양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시아버지를 속이는 것도 그리 어렵지는 않았다고 했죠. 입양할 당시 시아버지는 계속 이탈리아에서 일하고 계셨으니 기껏해야 사진만 받아보는 상황이었고 남편이 신생아였으니까 감히 입양할 것이라는 상상조차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시아버지는 지금까지 남편이 친자식인 줄 알고 있었다고 했죠. 그리고 남편은 신생아 때 왔으니 당연히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남편이 17년 전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니까 시어머니는 많이 당황하신 것 같았어요. 한동안 덜덜 떨면서 말도 못 꺼내다가 눈치를 슬그머니 살피면서 입양이 된 걸 어떻게 알았냐고 묻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냐고? 맨날 술 먹고 들어와서 잠결에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던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술에 취해서 그런 소리를 했다고? 그럴 리가 없는데. 나도 처음에는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서 내가 엄마 아들이 아닐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 혈액형도 똑같고 아버지처럼 쌍꺼풀도 있는데 이 집 아들이 아닌 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런데 술을 마시고 들어올 때마다 매번 같은 말을 반복하니까 잠결치고는 너무 선명하더라고. 그래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지. 뭐야? 그럼 지금까지 심증만으로 나를 떠본 거야? 에라이, 그냥 잡아댔어도 넘어갈 일이었는데. 내가 바본 줄 알아요?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심증만 가지고 얘기를 꺼냈겠어요? 엄마는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고 그걸 듣는 나는 의심이 커지니까 한참을 괴로워하다가 유전자 검사까지 했어요. 엄마 빗에 껴있는 머리카락 모아서. 재우야, 미안하다. 그런데 너는 입양을 했건 아니건 내 아들이야. 나는 한 번도 네가 내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 없어. 나중에 재산 받으면 버릴 생각으로 데리고 온 거라면서 믿지도 않을 거짓말 하지 마. 남편은 시어머니의 말에 병실이 울리도록 크게 화를 냈죠. 그랬더니 궁지에 몰린 시어머니는 눈치도 없이 다 알고 있으면서 왜 모른 척했냐고, 혹시 또 버려질까 봐 두려웠던 거 아니냐며 적반하장으로 나왔어요. 그러자 남편은 어이가 없었는지 헛웃음을 지으면서 17년이란 세월 동안 모른 척하고 살았던 이유를 이야기해 주었죠. 본인이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숨긴 이유는 혹시 시어머니가 자신이 상처를 받을까 봐
일부러 숨기고 살아온 것이 아닐까 착각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평소처럼 병실 앞에 왔는데 안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고 사경을 헤매는 사람 앞에서 건물 어쩌고 하면서 본색을 드러내니까 남편은 크게 화가 났다고 했죠. 평소에 시어머니가 사고를 많이 쳤어도 본인을 끝까지 책임지고 키워준 사람이니까 최대한 수습을 해주고 자식으로서 효도한다는 생각으로 살아왔는데 본색을 드러내는 것을 보니 이제는 못하겠다면서 시아버지에게 모든 사실을 알려야겠다고 하더군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남편의 단호한 말에 겁을 먹었던 것 같아요. 다급하게 다리를 붙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면서 싹싹 빌기 시작했죠. 재우야, 엄마가 잘못했다. 순간 욕심이 나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어. 그래, 내가 이렇게 사과할게.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짓 절대 하지 않을 테니까 네 아버지에게는 제발 얘기하지 말아주라. 며느라가 제발 우리 아들 좀 알려줘. 아무리 엄마가 애절하게 부탁한다 해도 나는 오늘 아버지에게 모든 사실을 알릴 거야. 남편은 곧장 시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시어머니의 만행을 알렸어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시아버지는 처음에 듣고도 믿기지가 않는 듯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고 혹시 낯술이라도 한 거냐며 장난스레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남편이 진지하게 유전자 검사까지 다 마쳤다고 필요하시면 보여드릴 수도 있다고 하니까 결국에는 노발대발하면서 바로 갈 테니 시어머니를 병실에 잘 잡아두고 있으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시아버지의 전화는 끊겼고 시어머니는 무서웠던 것인지 도망을 가려고 시도를 했죠. 그러나 곧장 남편이 시어머니를 잡았고 가방에서 카드도 빼앗았어요. 시어머니에게 있어서 카드는 없어서 안 될 존재였기 때문에 당연히 난리가 났죠. 키워준 은혜도 모르냐며 머리 검은 짐승 걷어 키워줬더니 원수로 갚는다고 큰 소리를 쳤어요. 그러나 남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죠. 그렇게 시아버지가 오실 때까지 저랑 남편 그리고 남편의 비서까지 시어머니가 도망가지 않도록 지켰어요. 그렇게 약 30분의 시간이 흘렀을 때쯤 시아버지가 병실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시어머니에게 노발대발 난리가 나셨죠. 재우가 전화로 한 얘기 정말이야? 어떻게 돈에 미쳐서 이딴 짓을 할 수가 있어?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돈에 눈이 멀어 그런 짓을 하기는 했지만 당신한테 자식을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렇게 큰 사고를 쳐놓고 그딴 말이 입 밖으로 나와? 여보, 내가 미안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아니, 나는 절대 용서 못해. 당장 내일이라도 변호사 사무실 가서 이혼 소송 걸 거니까 그렇게 알고. 지금 당장 맨몸으로 내 집에서 나가. 여보, 내가 앞으로 잘할게요. 앞으로 돈도 안 쓰고 집에서 살림만 할 테니까 제발 쫓아내지만 말아줘요. 내가 이 나이에 이혼당하고 어딜 가요? 시어머니는 어떻게든 시아버지를 설득해 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나 시아버지는 이혼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확고하셨고 결국 시어머니는 집에서 단 한 푼도 가지고 나갈 수가 없었어요. 당연히 그동안 사서 모아놓은 명품백은 물론이고 차까지 다 놓고 빈손으로 나가야 했어요. 그야말로 한순간에 거지가 된 것이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이번 일도 며칠 후면 마음이 풀리시겠지 생각한 것 같아요. 한동안 친구 집에 숨어 있다가 며칠이 지났을 때 슬그머니 집에 들어가려고 시도했던 것 같았죠. 그러나 그 모습을 보게 된 시아버지는 노발대발하면서 당장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난리가 났다 하더군요. 그날도 남편은 엄마 병실에 와서 저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찾아와 있었던 일을 설명하면서 본인이 100번 1000번 잘못했으니 시아버지 좀 말려달라고 간절하게 빌었어요. 당연히 남편은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오는 거냐고 앞으로는 얼굴 보지 말자면서 시어머니를 내쫓았어요. 결국 몇 달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시부모님 두 분은 이혼을 하시게 되었어요. 이전 시어머니는 이혼을 당한 후 고시원에 살면서
폐지를 주우며 살고 있는 듯했죠. 물론 이혼까지 당한 이전 시어머니는 몇 번이나 저를 찾아와 본인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구걸을 했어요. 며느라가 이런 말 너한테 하는 게 염치 없는 짓이라는 거 잘 알고 있는데 내가 고시원에 살면서 이 추운 날 폐지를 줍고 있다. 돈을 벌면 그대로 다 고시원비로 나가서 먹고 사는 게 많이 힘들어. 그래서 말인데 몰래 나 돈 좀 해주면 안 되겠냐? 제가 왜 그래야 하는데요? 사경을 헤매는 저희 엄마한테 못된 말 쏟아부은 거 있으셨어요? 저는 더 이상 마주하고 싶지 않으니 당장 여기서 나가주세요. 혜주야, 그러지 말고 나 좀 도와줘. 재혼 몰래 조금만 도와주면 내가 앞으로는 네 앞에 나타나지 않을게. 아니요, 저는 그럴 생각 없으니까 여기서 나가요. 한 번만 더 찾아오면 남편이랑 아버님께 말씀드릴 테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마시고요. 이전 시어머니는 끝까지 제 다리를 붙들고 늘어졌지만 저는 힘으로 떼어내서 밖으로 내쫓아 버렸어요. 그러면서 한 번만 더 오면 시아버지와 남편에게 바로 전화하겠다고 했더니 시어머니는 급하게 병실을 나가더군요. 그리고 이날 이후 저는 한 번도 이전 시어머니를 마주한 적은 없어요. 그리고 다행히 엄마는 이전 시어머니가 다녀간 날로부터 2주일이 흘렀을 때 기적적으로 눈을 뜨셨죠. 물론 후유증으로 한쪽 부위에 마비가 오기는 했지만 저는 깨어난 것만으로도 너무 기뻐서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남편도 엄마가 깨어난 모습을 보면서 다행이라고 깨어나줘서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엄마는 한동안 병원에서 재활을 받으면서 치료를 받으셨고 몇 개월이 지난 지금은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물론 아직까지는 걷고 말하는 게 자유롭지는 않아요. 하지만 지금처럼 꾸준히 재활도 받고 치료를 받다 보면 언젠가는 엄마가 예전처럼 다시 걷고 편하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죠. 그리고 저희 시아버지는 남편을 파양하지 않으셨어요.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와 이혼이 마무리된 후에 당연히 파양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하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남편도 충분히 각오를 하고 말씀드린 거라고 했죠. 그래서 저희 부부는 시아버지의 말씀이 있으실 때까지 차분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아버지께서는 예상 외의 말씀을 꺼내시더군요. 재우 네가 피가 섞였든 아니든 너는 내 아들이야. 비록 네 엄마가 욕심 때문에 입양한 아이지만 지금까지 그랬듯 나는 너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살란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앞으로 더 잘할게요. 결국 시아버지께서는 남편을 파양하지 않았고 원래부터 저희 부부 몫이라면서 가지고 계신 땅도 넘겨주셨어요. 덕분에 저희 부부는 지금도 예전처럼 시아버지와 연락을 자주 주고받고 가끔씩 함께 모여 식사도 하고 있죠. 그리고 요즘 시아버지는 굉장히 편해 보이세요. 전화는 자주 드리고 있는데 항상 시아버지는 손주재롱에 웃음꽃이 가득하답니다. 이전 시어머니만 빠졌을 뿐 저희 식구들은 전혀 변한 게 없어요. 오히려 더 행복한 일상이 가득하죠. 물론 좋은 일은 아니었기에 이전 시어머니 일로 한동안 집안 분위기가 어두침침하기는 했어요. 그러나 힘든 일이 있으면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도 지금은 모든 일이 잘 해결이 되었고 비운 뒤 땅이 굳는다는 말처럼 이번 일을 통해 저희 식구들이 더 단단해졌음을 느끼고 있답니다. 저희 식구들 모두가 한 차례 큰 마음고생을 했으니 앞으로는 행복한 일만 가득하지 않을까 싶네요. 저의 긴 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모두들 행복한 한 해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